주제는 디스플레이 컬러 특성 및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한 5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 컬러를 판별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 시각 기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국 우리가 컬러를 인지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 감각의 하나로서 시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레티나라고 불리우는 망막단에 어떤 전자기파장이 도달을 하게 되면 시각신경세포가 망막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망막단에 있는 시각신경세포들 중에서 간상체 세포하고 추상체 세포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컬러를 인지하는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추상체 세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콘셀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추상체 세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3개의 추상체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숏 웨이브렌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숏, 미드, 그 다음에 이제 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파장 대역대의 전자기 파장을 이렇게 이제 파장에 대해 반응을 하는 단파장 추상체 세포, 그 다음에 중파장 추상체 세포, 그 다음에 장파장 추상체 세포, 이렇게 해서 3가지 추상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람의 눈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400나노메타, 보통 우리 눈이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 영역대의 파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380나노메타에서 약 780나노메타까지의 전자기 파장을 이제 우리 사람은 빛으로, 컬러로 인지를 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어떤 파장에 대한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파장 추상체 세포 같은 경우에는 대략 430나노메타에서 피크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파장 추상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0나노메타 대역에서 피크를 그립니다. 그리고 장파장 추상체 세포 같은 경우는 570나노메타에서 피크를 가집니다.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인간의 눈이 이렇게 3가지 자극, 우리가 3자극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크로매틱 컬러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3자극치로서 어떤 컬러를 인지하는 게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컬러를 재현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모든 컬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3가지 추상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추상체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서는 이제 멘티스 슈림프라고 하는 갯가재의 종류인데요. 얘는 추상체 세포가 대략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380나노메타에서 700나노메타 사이에 대략 3가지 대역대의 파장대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 파장을 인식한다면 얘는 거의 뭐 스펙트로 포토메타처럼 분광 강도계처럼 거의 16단계로 빛을 분광을 해서 빛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체 세포가 이제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트리크로마시라고 해서 이제 대략 1000만 가지 색상 정도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인식할 수 있는 색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추상체 세포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같은 경우,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5개의 추상체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컬러보다 대략 한 100배에 가까운 100배 이상의 그런 컬러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인간의 시감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컬러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눈을 먼저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한 그 색약 생맹 검사 차트이죠. 이시하라 테스트 차트라고 불리우고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많이들 보셨던 차트일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그 인지하는 컬러는 모두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고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뭐 청각이나 미각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뭐 가는기가 먹어서 좀 높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결국 시각도 마찬가지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색약이나 생맹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그 어떤 컬러의 인지에 있어서의 좀 결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X 염색체로 유전이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그 가장 이런 그 컬러를 인지하는 결함이 좀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명 중에 1명은 이 컬러 비전 데피션시라고 해서 컬러 인지를 하는데 약간 좀 결함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컬러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X 염색체를 둘 다 받기 때문에 XX잖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생맹이시더라도 완벽하게 정상으로 그 컬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생맹이시더라도 100% 생맹이 되십니다. 네, 요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도표 간단하게 또 이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은 그 지역별 인종차에 따른 또 이 컬러 인지 능력의 차이도, 또 이 결함의 차이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록 생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계적으로 그 봤을 때 뭐 요 정도로 뭐 그 국가별로, 지역별로, 인종별로 이렇게 차이를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보는 컬러가 다른 사람이 보는 컬러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CIE1931 색도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색도도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사람의 추상체 세포가 반응하는 이 반응 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결국 우리 그 눈의 삼자극치 추상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 국제조명위원회라고 프랑스에 있는 이곳이 이제 어떤 컬러와 관련된, 조명과 관련된, 빛과 관련된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고, 이 CIE의 기준을 이제 IS의 기준으로 준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IE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컬러를 모델링해서 색도의 그래프 형태, 2차원의 그래프 형태로 만든 게 지금 우측 상단에서 보고 계시는 CIE1931 크로매티시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의 컬러를 얘기를 할 때 이 CIE1931 색도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도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380나노메타에서 700나노메타 사이 대역의 가시광 파장을 여기서 380나노메타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가 이제 블루 대역이죠. 여기 거의 퍼플인데, 퍼플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500나노메타, 그 다음에 이제 550 이렇게 쭉 올라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말발굽 형태를 취하면서 700나노메타까지 이렇게 2차원의 색도도로 그려서 우리가 보통 뭐 디스플레이의 컬러의 재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컬러를 재현하는 기기의 컬러 특성을 나타낼 때 이 CIE1931 색도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의 눈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눈의 가시광 파장을 기반으로 2차원의 색도도로 구현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 X축과 Y축의 계산 방법은 결국 지금 보시는 XYG의 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되어져서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XY 색도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결점 중에 하나는 2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색도도 상으로서는 밝기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기가 밝았을 때, 밝기가 어두웠을 때, 뭐 라이트니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3차원으로 보셔야 되죠. Z축 축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2차원 색도도에는 밝기 정보는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역이 이제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컬러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그 차트에서 계속 이 1931 색도도를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이제 또 예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색온도, 화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화이트 포인트는 뭐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주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다들 아실 내용이겠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흰색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의 화이트가 색온도로 대략 어느 정도냐,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색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좀 누런 빛을 띠고, 색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푸른 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보통 이제 색온도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기준에서 이제 6500K 정도의 색온도를 얘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TV의 디폴트 값은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시청자들이나 유저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값이 뭐 9000K 내지는 뭐 그보다 더 높은, 과거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경쟁을 할 때 뭐 이게 더 높은 색온도를 뭐 구현하도록 뭐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어떤 기준값과는 다른 더 높은 색온도를 일반 컨슈머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색온도를 CI 색도도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색도도상에서는 요런 이제 슬로프를 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색온도가 높아지면은 왜 푸른색으로 가느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색온도가 높으면은 더 붉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가시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결국은 이 파장이 이렇게 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색온도가 더 높을수록 이렇게 푸른 방향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색온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컬러 게멋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색 재현 영역 또는 색역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렉 709, 렉 2020, DCI P3, 요거는 이제 좀 이후 부분에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다 이제 뭐 방송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색도도상에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렉 709 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HDTV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보시는 HDTV가 재현할 수 있는 색상 재현 영역은 요 흰색의 삼각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흰색의 삼각형 수준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 우리 눈이 인간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전체 컬러의 대역이 이런 말발굽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이 컬러들 중에서 텔레비전이 재현할 수 있는 컬러 영역은 요 정도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요런 컬러나 요런 컬러나 요런 컬러가 TV에서 재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요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재현해 낼 수 있는 컬러 영역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사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조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어떤 이게 합리적인 뭐 중간선을 취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기저에는 과거에 이제 NTSC라고 불리우는 이제 SD, 스탠다드 데피니션급 텔레비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NTSC의 색역 기준이 되게 넓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거 CRT 브라운관에서 그런 색공간 기준이 넓었던 이유가, 어떤 브라운관, 캐소드 레이 브라운관 안에 어떤 형광체를 더 밝게 태워가지고 얼마든지 더 채도가 높은 색상을 구현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형광체가 빨리 이렇게 뭐랄까요, 수명이 좀 빨리 닳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텔레비전은 그만큼의 이제 색상을 재현하지 않고
뭔가 그냥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뭐 1950, 60년대에 제정했던 NTSC 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좁은 그런 세격을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이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눌 이런 제 오늘 발표 내용이 이제 주로 이제 세격과 관련된 이 컬러 개멋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컬러 개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CI1931 색도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렉 2020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레드, 이 UHD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HDTV에 비해서는 뭐 레드는 이만큼, 블루는 이만큼, 그린은 이만큼 더 높은 채도의 그런 색상을 재현한다라는 것을 이 1931 색도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1931 색도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조명위원회에서는 CI1976이라든지 더 다른 또 색도도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게 이 1931 색도도이다 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습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는 색역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애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매년 열리는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워킹 위드 와이드 컬러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은 왜 뜬금없이 애플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도 또 이제 애플의 컬러싱크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의 이제 컬러,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컬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컬러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도 이제 마지막에 좀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특성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뭐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렉 709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지금 현재도 접하고 있는 표준이죠. ITU라는 뭐 국제전기통신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제안한 브로드캐스팅 앤 텔레커뮤니케이션, BT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 쪽에 709번 제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HDTV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에 이제 16대9의 종횡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 풀 HD는 뭐 1920에 1080 픽셀, 가로 세로 픽셀을 가지고 있는 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바로 렉 709입니다. 이 렉 709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눈여겨볼 사항은 비트 심도를 8비트에서 8비트 또는 10비트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 흰색 원색 단계에서의 개조 레벨을 0에서 255까지로 하면은 256단계로 나누면은 이게 이제 8비트가 되는 거고, 1024단계로 하면은 10비트가 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 이게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의 액정의 드라이브를 8비트로 돌릴 거냐 10비트로 돌릴 거냐 뭐 또 이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트, 렉 709에서 정의한 프레임 레이트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뭐 25 인터레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60 프로그레시브도 있고, 이제 뭐 최대한 60Hz 정도 수준의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든 영상들은 대부분 다 60 인터레이스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터레이스드는 이제 절반씩 보내주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프로그레시브는 한 프레임 전체를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형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유튜브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0% 프로그레시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요하게 메이저로 얘기할 부분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색역입니다. 이 색역은 이제 렉 709가 정의한 색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D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루미넌트 D라고 해서 CI이라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제 표준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표준광 일루미넌트 D
데일라이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루미넌트 D의 6500K의 색온도를 흰색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이제 지금 검정색 삼각형 요 정도 수준이 렉709가 재현할 수 있는 색상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텔레비전과 같은 디스플레이들은 다 요 정도 색역을, 요 정도 색상을 제한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계측을 하면 이 정도도 다 재현 못하는 디스플레이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 정도를 100% 커버리지 하는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사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소니의 레퍼런스 텔레비전이라든지 이 정도 돼야 100% 재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UHD가 아니라 HD 텔레비전의 컨텐츠와 뭐 영상을 여러분들은 이제 시청을 하고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렉709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바로 UHD죠. 뭐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제 렉2020 또는 뭐 BT2020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3840에 2160 4K 해상도 또는 뭐 8K까지 7680에 4320 뭐 이런 그 해상도까지 이제 해상도가 4K 또는 8K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게 뭐 둘 다 UH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UHD의 기준인데요. 특징적으로는 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그 렉709에 비해서 색역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역이 엄청나게 넓어져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와이드 컬러 게머 또는 WC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심도에 있어서도 그 아까 렉709 같은 경우에는 8비트에서 10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렉2020은 10비트에서 12비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10비트고요. 뭐 12비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렉2020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액정의 뭐 LCD인 경우에는 액정 드라이브를 10비트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역도 이만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프레임 레이트도 보시면은 기본이 여기서 이제 렉2020에서의 그 UHD에서의 기본 그 프레임 레이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인터레이스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프로그레시브 형태, 전체 프레임을 송출하는 형태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0 프로그레시브 또는 뭐 100 프로그레시브, 60 프로그레시브 뭐 이런 식의 결국은 이제 120Hz의 프로그레시브로도 작동할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도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가 있고 렉2020에서도 프라이머리 컬러가 있는데 얘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요 꼭지점의 그 좌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Y 좌표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XR이 0.708, YR이 0.292. 지금 요 지점이 X값이 0.708이고 Y값이 0.292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에 있어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컬러 원색의 좌표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렉709하고 렉2020 비교해 보면은 지금 원색 좌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서두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RGB 레드 그린 블루를 원색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추상체 세포가 아까 보셨다시피 레드 그린 블루를 에 반응하는 추상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색을 레드 그린 블루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꼭지점 값만 있으면 이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꼭지점 찍고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현할 수 있는 색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화이트 포인트 흰색의 색상이죠. 그래서 이 흰색의 색상 쪽 보시면은 0.3127, 0.3290 이거 이제 6500 켈빈 온도일 때의 흰색의 그 XY 좌표거든요. 얘는 기존의 렉709와 비교를 했을 때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렉2020과 렉709는 흰색은 똑같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색 쪽 부분에서 차이가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최근 뭐 이제 항상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 바로 그 HDR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얘는 렉 210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HDR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UHD 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UHD TV 구매하시면은 뭐 HDR 뭐 로고도 박혀 있고, 뭐 HDR을 돌비 HDR을 지원하냐, 아니면은 그 뭐 디스플레이 HDR이라고 해서 배사 연합에서 만들어 규격한 그런 HDR을 지원하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들 같은 데서 뭐 싸우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도 아직 표준안이 그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요. 과거 1970년대, 80년대쯤에 이제 그 비디오 포맷에 있어서 VHS냐 베타 방식이냐 뭐 요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 결국 이제 베타 방식이 사라지고 VHS로 통일됐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뭐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은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뭐 LG 같은 경우나 삼성도 이 HDR10하고 돌비 비전의 HDR을 동시에 지원을 아직까지 어떤 게 이제 그 표준이 완벽한 표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표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HDR이라는 것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그 흰색과 검정색의 거리, 결국은 이제 밝기죠. 밝기의 차이를 더 넓힌 것을 얘기합니다. 기존의 그 SDR,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에 비해서 훨씬 더 넓힌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개조 곡선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코딩, 트랜스퍼를 할 때 개조 곡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의 내려놓은 것이 이제 렉 2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PQ 방식하고 HLG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추얼 퀀티제이션 방식, 보통 이제 HDR10이나 돌비 비전 둘 다 이제 이렇게 PQ 방식의 커브를 사용을 해서 그 개조를 정의 내리고 있고, 소니의 제품들 중에서 이제 소니 방송용 제품들 같은 경우 이제 이 HLG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영상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이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를 사용을 해서 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얘를 또 이제 뭐 편집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밝기, 더 어두운 블랙, 결국 그게 이제 HDR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무지하게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노미널 피크 루미넌스가 1000칸델라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랙은 보시는 것과 같이 블랙 레벨이 should be 0.005 칸델라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칸델라라는 것은 1칸델라라는 것은 촛불 1개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의 면적에 촛불 1개의 밝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스마트폰 쪽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가 쉬워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HDR10, 10 플러스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그 렉 2100의 HDR을 지원하기 위한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HDR 1000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피크 루미넌스가 1000칸델라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광색역, 와이드 컬러 개멋이어야 되겠고요. 이 1000칸델라일 때 그 블랙 레벨은 0.05 칸델라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은 더 떨어져야 되고 화이트는 더 밝아야 되는데, 지금 이 HDR400의 트루 블랙이라는 조건이 또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정의되었냐면은 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이제 LCD가 구현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OLED가 구현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OLED는 블랙이 0이거든요. 그래서 계측기로 찍어도 0 나오죠. 그래서 인피니티가 뜹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상대적으로 하이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구현하기가 OLED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블랙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크 루미넌스가 400칸델라 또는 500칸델라 정도만 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명암비 계산해 보면 100만 대 1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퓨어한 블랙을 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LCD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LCD에서 HDR 구현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구매하시거나 디스플레이를 보시는데 얘가 맥시멈 루미넌스가 최대 밝기가 한 350에서 400 칸델라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HDR이라고 로고가 붙어 있거나 HDR 지원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걔는 진정하게 HDR을 디스플레이를 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고요. 그냥 HDR 인풋만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들은 전부 다 HDR을 그냥 HDR 신호만 인식할 뿐 HDR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CD 쪽 분야에서 이런 뭐랄까요, 좀 더 퓨어한 블랙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로컬 디밍을 활용합니다. 로컬 디밍이라는 방식은 이미 과거에 백라이트를 컨트롤 할 때 옛날부터 이제 사용해 왔던 방식인데, 이것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직화 형태의 LED를 박아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하는 풀 어레이 로컬 디밍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격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형태가 이제 한 360개 정도 LED를 직화 형태로 배열을 해 놓고 이제 여기를 뭐랄까요, 블랙을 재현할 땐 아예 그냥 이쪽에 LED를 꺼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이제 블랙을 0칸델라 수준까지 낮춰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LCD에서는 HDR을 재현을 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로컬 디밍을 풀 어레이로 360개 미니 LED를 사용을 해가지고 BLU에다가 이제 박아 넣고 재현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할로 이펙트라고 해서 빛 번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실제로 구하기가 쉽진 않은데 360개 LED 박혀 있는 에이수스에서 나온 가격이 한 700만 원대 정도 되는 모니터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를 보면은 넷플릭스의 자막에 이렇게 뒤에 허옇게 뜹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부분은 LED를 켜야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LED를 끄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빛샘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샘 현상을 해결하려면은 LED를 더 촘촘하게 박아 놓거나 1000개 이상 또는 10,000개 이상 박아 놓거나, 아니면은 올레드로 가야 되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진짜 마이크로 LED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쉽지 않다. 이거는 사실 계측하면은 HDR 조건에 만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이 0이니까요. 그렇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HDR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역효과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렉 2100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렉 709하고 렉 2020 HDTV하고 UHDTV를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는 것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주요한 차이는 녹색에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 영역이죠. 그리고 레드 영역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CI1931 색도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린 영역의 디퍼런스는 되게 확대를 시킵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여기 그린과 여기 그린의 차이보다 실제로 이 색도도상에서의 차이가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블루나 레드에 있어서는 사람이 느꼈을 때는 차이가 크게 느끼는데 이 색도도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인지하는 컬러 디퍼런스를 1대1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이제 반영하지 못한 게 이제 1931 색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이제 1976 색도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렉 2020의 색공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컬러의 75% 정도 수준을 커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렉 709 같은 경우에는 35%, 36% 정도만을 커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36%에서 76%까지 거의 색역의 지원에 있어서는 2배 이상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이런 4K UHD의 디스플레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이만큼의 색역을 재현해야 된다. 예, 이만큼의 컬러를, 이만큼의 딥한 컬러를 재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UHD TV는 과연 그런가를 보시면은요, 이제 뭐 4K나 8K 픽셀을 지원하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3840, 2160, 뭐 그리고 뭐 요즘에 삼성에서 이제 8K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8K 픽셀까지는 얼마든지 지원하는데요. 과연 지금 출시되고 있는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 TV 중에서 렉 2020의 컬러 색역을 지원하는 제품이 있는가? 현존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레퍼런스 또는 프로토타입 모델을 제외하면 컨슈머 그레이드로 나온 제품 중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비트에서 12비트 per 채널로서 그 디스플레이에서 재현이 가능한가? 12비트라면은 결국 LCD라면은 액정 드라이브를 뭐 4096단계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레퍼런스급이나 뭐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제품 아닌 컨슈머급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넷의 기사 중에는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왜 아직 4K TV가 스투피드하냐, 뭐 또는 뭐 지금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뉴스들 이렇게 뭐 종종 C넷 같은 데서는 이제 종종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뭐 안 하는 이유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색역을 재현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의 뭐 여러 가지 노력들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뭐 삼성과 LG 두 회사만 비교해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나노셀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런 광색역을 얻기 위한 그런 뭐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노셀 TV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노셀 TV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LG가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컬러 필터단에서 아주 1나노메타 수준의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빨대처럼 생긴 뭐 이렇게 빛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1나노메타 정도 수준으로 처리를 해서 다른 색상, 다른 빛이 이렇게 이제 인접된 빛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V가 이렇게 좀 전체 파장에서 이렇게 퍼지는 듯한 모양을 취하면은 이런 이제 나노셀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린 영역과 레드 영역에서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파장을 좀 더 스티프하게, 파장을 좀 뾰족하게 만들면은 더 채도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얘기를 할 때 스펙트럼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가지게 되면은 주변 색이 섞이는 거잖아요. 결국 채도가 떨어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격하게 경사를 그리게 되면은 주변 색이 덜 섞여 있잖아요. 그럼 고채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광색역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더 얘네들을 더 이렇게 좀 굴곡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결국 나노셀 TV의 작동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LG는 뭐랄까요? LG는 이제 UHD 4K 디스플레이에서 광색역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데 나노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방식은 이제 퀀텀 닷을 사용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얘는 이제 특징적으로 얘도 LCD인데 보시는 BLU라고 불리우는 우리 백라이트가 백색이 아니라 블루입니다. 예, 백색이 아니고 블루이고, 이 퀀텀 닷 쪽 부분, 양자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 부분에서 이 블루의 파장을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녹색 또는 적색,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QD가 여기 녹색이나 이제 적색을 발광하게끔 하는데, 이쪽에서 발광할 때의 그런 어떤 휘도의 손실이라든지 에너지 레벨의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컬러 필터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이 블루 영역에 있어서는 컬러 필터로 인한 뭐 손실이 전혀 없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그 파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휘도 뭐죠, 각각의 원색의 뭐 휘도도 높이고 각각의 원색의 채도도 높이는 형태로 해서 광색역을 와이드 컬러 개못을 구현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반응은 뭐 누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근데 제가 잠깐 이제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제 짧은 그냥 검색으로 봤을 때는 이 QLED 방식의 이 퀀텀 닷을 사용한 방식의 퀄리티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쪽에서 얘기하는 TV나 이제 어떤 영상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TV 말고 PC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PC에서 사용되는 이제 그 컬러의 기준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sRGB가 있습니다. sRGB는 이제 스탠다드 스탠다드 RGB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인터넷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1996년에 HP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넓은 색역은 아닙니다. 웹에서 사용될 목적, 그리고 모니터나 프린터에서 보여질 컬러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 그때 당시 1996년 당시에 그 사용되었던 그런 일반적인 모니터, 일반적인 프린터니까 뭐 수준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죠. 그리고 또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색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색역은 보시는 것처럼 ITU BT709, 아까 보셨던 렉709의 색역 프라이머리를 그대로 준용해서 이 sRGB는 사용합니다. 결국 이 sRGB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렉709가 동일합니다. 예, 동일한 색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장단점이 있었죠. 뭐 대부분 장점이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PC에서 보는 것하고요, TV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고, 뭔가 TV 방송을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은 뭐 무한도전에 자막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PC와 방송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색역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컬러 트러블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색온도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00K에 여기 0.3127, 0.3290, 얘가 이제 그 아까 6500K의 색온도거든요. 색온도마저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색 공간으로 우리가 사실은 지금 20여 년, 30여 년 가까이, 96년에 나왔으니까 한 25년째 우리가 이 뭐 사실상의 뭐 인터넷 표준에 가깝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근데 이 sRGB의 색 공간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뷰잉 파라메타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96년도의 기준입니다만 잠깐 살펴보면은 그 스크린의 루미넌스 레벨이 80칸델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GB급의 어떤 색상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80칸델라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1996년 당시에 이제 CRT 디스플레이들이 일반적으로 티피컬하게 재현하던 밝기가 뭐 최대 160 뭐 이 정도 수준이었고, 일반적으로 뭐 80에서 100칸델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밝기가 더 밝아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컬러가 좀 달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뭐 대략 뭐 300칸델라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들 대략 또 뭐 300칸델라, 400칸델라 뭐 넘어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올드한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PC단에서 많이 사용했던 색역 기준 중에 하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어도비 RGB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어도비 RGB라는 기준은 1998년에 어도비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로 알고 계시는 그 어도비의 토마스 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포토샵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토마스 놀이 이 어도비 RGB 색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쇄물에서 재현되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의 컬러를 모니터에서 구현이 안 된다, 이거를 좀 재현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어도비 RGB라는 색 공간이고, 사실상의 인쇄에서의 재현될 색상을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의 표준으로 뭐 이렇게 뭐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DSLR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카메라 같은 거 사시면은 컬러 모드 설정할 때 sRGB 또는 어도비 RG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CI 랩 기준으로 해서 그 봤을 때 대략 한 50% 정도의 컬러를 재현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I LAB라는 이제 색 공간이 새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CI 1931 XY 색도도의 뭐 개선판이라고 볼까요? 뭐 이런 좀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그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루는 똑같은데요. 레드하고 블루는 똑같습니다. 이 수치가 XY 좌표값을 보시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린 영역만 확장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60 칸델라로 높아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블랙 포인트, 흑색에 대한 밝기 기준도 정의 내려져 있죠.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 흑색의 기준 0.5 칸델라입니다. 이건 되게 밝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티피컬한 그런 LCD 모니터에서의 그런 블랙은 0.1 칸델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내려가면 0.0대로 가는 것이죠. 0.5면은 블랙이 뜨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흔히 LCD 모니터 좀 저렴한 거 사용하면은 블랙이 이제 그 비샘으로 이제 백라이트가 이렇게 보여서 블랙이 뜨는 그 정도 되면 0.5인데 왜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았느냐? 이렇게 그 인쇄 매체의 블랙이 디스플레이 블랙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물과의 매칭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보는 인쇄물의 컨트라스트 레이쇼라고 하는 이제 그 CR이 대략 한 300대 1, 250대 1 정도 미만이거든요. 그 정도를 위해서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한 뭐 이제 300대 1 미만으로 가져가려면 요 정도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화이트는 160, 블랙은 0.5 칸델라 정도로 하면은 287대 1 정도의 CR이 나옵니다. 아주 낮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정도를 해야 블랙을 일부러 띄어놔야 인쇄물하고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LAB라는 색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찬가지로 국제조명위원회 인터넷 그 CIE에서 이제 1976년도에 아까 그 1931 색도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폼한, 그러니까 균등 색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느끼는 컬러 디퍼런스를 좀 이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동일하게, 뭐 수치적으로 3만큼 차이 난다 그러면 그린에서 3만큼 차이 났을 때, 레드에서 3만큼 차이 났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차이만큼을 좀 가늠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게 LAB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1931 XY 색도도에서는 수치적으로 뭐 0.3만큼 0.1만큼 차이 난다 그러면은 레드에서 0.1 차이하고 그린에서 0.1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LAB 색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디지털 컬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LAB 색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뭔가 제어를 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한다 그러면 이 LAB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최근의 경향으로 제가 지금 이제 sRGB, 어도비 RGB도 말씀드렸고 HDTV, UHDTV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동향이라고 보면 이제 바로 이 DCI P3라는 색공간의 어떤 그 대중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DCI P3 색공간은 그 뭐 여기도 이제 아메리칸 필름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헐리우드의 8개 영화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월트 디즈니, 뭐 파라마운트, 뭐 소니 픽처스, 뭐 등등, 뭐 이런 많이들 들어보신 이 8개 영화사의 연합이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라는 곳에서 그 디지털 시네마를 상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뭐 CGV나 메가박스 가셔서 보시면 그것 전부 다 디지털 시네마거든요. 그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준이고, 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sRGB보다는 넓고요. 그게 HDTV보다는 넓고 UHDTV보다는 약간 좁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화에서의 상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도비 RGB하고는 되게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도비 RGB하고 이 P3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레드입니다. 그래서 레드의 재현에 있어서 아까 어도비 RGB는 우리가 흔히 광색역이라고 얘기했던 어도비 RGB는 레드가 sRGB하고 동일했습니다. 근데 DCI P3에서는 레드를 훨씬 더 깊은 레드를 재현하게끔 이 프라이머리 컬러의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실제로 체감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그 삼성의 갤럭시 S8 모델이 나왔을 때 그 삼성의 갤럭시 S8이 바로 이 DCI P3 100% 커버리지를 가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레드가 진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레드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만나보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최초로 제안하는 모델이었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P3의 히스토리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최초로 채용한 거는 보시는 것과 같이 2015년 9월에 애플의 아이맥에서 최초로 이 P3를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16년 1월 달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UHD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UHD 연합에서 그 DCI P3를 90% 이상만 지원하면 울트라 HD 프리미엄이라는 인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REC 2020이라는 UHD의 세격을 기술적으로 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P3 정도만 재현해도 우리가 UHD 인증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 3월에 애플의 아이패드, 그 다음에 2016년 8월에 이제 갤럭시 노트 7에서 사실은 이제 삼성에서 최초로 이 DCI P3 100% 컬러 개멋을 지원하는 HDR 디스플레이로 출시를 한 그 스마트폰이 노트 7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벤트 사건이 있었죠. 노트 7의 배터리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바람에 전량 회수를 해서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6년 9월 달에 아이폰 7,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그 다음에 뭐 뉴 맥북,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8이 17년 4월에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제 완벽하게 101%인가 커버리지를 가졌습니다. P3에. 그래서 아주 딥한 레드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애플, 그리고 뭐 구글, HTC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P3를 기반으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HDTV하고 UHD-TV 그리고 P3를 서로 비교해 보면 P3 같은 경우에는 HDTV와 UHD-TV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신 것과 같이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대부분 방향은 지금 현재 그 뭔가 그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든 PC용 디스플레이든 P3에 맞춰서 P3 100% 커버리지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갤럭시 디스플레이들 중에서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100% P3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에서 발표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의 이벤트인데요. 그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매년 개발자 회의를 합니다. 이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워킹 위드 와이드 컬러 해서 와이드 컬러 게머 디스플레이, 광색역 디스플레이들을 위한 이제 이회와 최적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애플이 이 발표회장에서 어떤 샘플 이미지를 들고 나왔냐면 바로 요 샘플 이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이 자줏빛깔 색상,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천연색의 파라솔들,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 적벽돌,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란색의 석양, 요런 컬러들이 대표적으로 그 sRGB라고 불리우는 HDTV라고 불리우는 우리 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각 영역대의 30% 수준밖에 안 되는 좁은 세계경에서는 재현이 안 되던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재현을 못하는 컬러죠. 그래서 우리가 석양을 보면서 감동을 했지만은 그 감동하는 석양의 컬러를 기존의 HDTV, REC 709나 sRGB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주 원색들, 이런 자줏빛깔들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애플은 이제 디스플레이 P3를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P3와 sRGB의 차이를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based on SMPT DCI P3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북미 지역의 이제 방송 통신 엔지니어들의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Society for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거든요. SMPT,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 P3 해가지고 티피컬 라이팅 컨디션에서 지금 레드 컬러를 보시게 되면은 뭐 요만큼 차이 나는데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1931 색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LAB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DTV, sRGB이고요. 바깥쪽이 P3입니다. 그래서 레드 영역에서는 이만큼, 레드에서 옐로우에서 그린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뭐 사이안 색상에 이르기까지, 퍼플 색상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로 전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에서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것만큼 레드도 이만큼 디퍼런스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건 LAB 색공간으로 봐야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균일 색공간, 균등 색공간으로 봐야지 보이고, 1931 색도도로 봤을 때는 여기는 요만큼 짧게, 여기는 요만큼 크게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1931 색도도로 봤을 땐 요만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8을 갤럭시 S8의 그 레드 색상 봤을 때 요걸로 보신 거예요. 기존에 이 컬러로 보시다가 요걸로 보시니까는 다들 이게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막 심지어 막 뉴스에서도 막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이 컬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P3가 적용이 되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넓은 색역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영역이 좀 포화된 채도가 강한 옐로우거든요. 그래서 요 옐로우 영역들의 컬러들을 기존에는 재현할 수 없었고 포화됐었는데, 그 포화됐다라는 얘기는 뭐 개조가 뭉친다라고 들으셔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개조 재현성이 높아지겠죠. 훨씬 더 디스플레이들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P3의 장점이다 라고 애플의 WWDC 2016년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심도는 어떻게 할 건데, 비트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sRGB, 뭐 HDTV 이런 기준 사용할 때는 8비트 256단계 컬러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P3를 사용하니까 P3에서는 더 넓은 개조, 65,536개의 그런 개조를 써야 돼, 16비트 퍼 컬러를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폰으로 사진 찍으시면은요 16비트로 찍힙니다. 네, 16비트로 인코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컬러 관리 쪽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이제 정밀한 컬러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건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컬러 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의 컬러가 동일하게 어떤 장치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갤럭시에서 보시던, 아이폰에서 보시던, 텔레비전에서 보시던 동일한 컬러로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컬러 관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동일한 컬러 스페이스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면, 그쵸?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과거부터 19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는 거는 뭐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서 보시면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왼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CI P3 100%를 지원하는 갤럭시 S8이고요. 오른쪽이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얘도 DCI 대략 98% 정도 지원합니다. 오른쪽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P3 개멋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얘는 올레드고 얘는 LCD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개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 동일하게 유튜브를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이유의 뮤직비디오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컬러가 이렇게 차이 나게 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재현해낼 수 있는 커버리지는 동일한데, 레드의 커버리지는 동일한데 이렇게 차이 나게 보이는 이유는 아이폰의 운영체제는 지금 이 아이유의 뮤직비디오가 HD 컨텐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 HD에 맞게 색역을 컴프레싱을 건 겁니다. 근데 갤럭시 S8과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그 HD의 컨텐츠를 봤을 때 이게 HD 컨텐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디스플레이는 UHD니까
색역에 대한 컴프레션을 걸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작업이 안드로이드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레오 버전부터 집어넣는다고 했었는데 오레오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테스트해보면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의 설정에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색역을 sRGB급으로 줄이는 설정이 있습니다. 표준 화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이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은 이 두 개가 일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일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 여기서는 100%의 P3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FHD로 보시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건 결국 운영체제가 컬러를 드라이브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삼성은 잘못이 없다. 삼성은 완벽한 그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커버리지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우리는 컬러를 디지털로 얘기할 때 0에서 255까지 8비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비트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파일의 용량이라든지 크기 문제 때문에 8비트가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8비트도 공존으로 사용하겠습니다만 16비트 퍼 채널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나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보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 포맷 중에서 JPG,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다들 JPG, JPEG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JPEG은 8비트만 지원하거든요. 16비트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지금 발표할 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지 포맷으로 16비트 PNG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JPEG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JPEG에 이런 이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 대한 이제 애플의 발표 내용에서 이제 색채 관리나 컬러 매니지먼트, 색상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히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컬러 싱크는 이제 애플이 만든 기술입니다. 애플의 API입니다. 컬러를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프로토콜 인터페이스가 90년 초반부터 개발이 됐고, 실제 맥 OS에, 클래식 맥부터 시작해서 맥 OS에 탑재가 됐습니다. 탑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러싱크의 API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규합해서 ICC라는 걸 만듭니다.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ICC가 국제 컬러 연합, 얘가 결국 이제 ISO 15076 국제 표준이 돼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애플의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컬러싱크 2.0 버전을 만들어 놓고, 이 애플은 이제 어도비랑 같이 이 컬러싱크 2.0 버전의 SDK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윈도우한테 선물을 해줍니다. 그래서 윈도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윈도우에서 보실 수 있는 ICM이라고 하는 이미지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엔진이 애플이 만든 겁니다. 애플이 만들어서 공짜로 SDK까지 만들어 가지고 윈도우한테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컬러싱크의 특징이라면은 보시는 것, 이건 지금 이제 맥 OS에서의 드라이브 되는 모습을 보시는 건데요. 카메라나 스캐너, 비디오, 디스플레이에서 이 입출력을 할 때 반드시 컬러싱크 API를 통과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쓰시던 웹브라우저를 쓰시던 뭘 쓰시던 간에 프리미어나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쓰시던 간에 반드시 컬러 싱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실 때도 그렇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컬러 관리가 운영체제 차원에서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럼 윈도우는 이러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윈도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윈도우는 이게 없습니다. 윈도우는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ICM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컬러싱크라고 하는 컬러 관리 엔진을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호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는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과거 이제 처음 컬러싱크를 윈도우한테 선물해 준 게 윈도우 XP 시절인데요. 지금 이제 윈도우 10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그때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째. 그리고 더 이상 업데이트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거는 이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상 이렇게 그 뭐 무슨 뭐 컬러 작업을 뭐 맥으로 해야 돼, 뭐 인쇄 작업은 맥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영상 편집은 맥으로 해야 돼, 이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ICC라고 불리우는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은 과거 컬러 싱크 컨소시엄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ISO 15076으로 이제 뭐 전 세계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편집을 할 때도 뭐 요즘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데 뭐 JTBC라든지 뭐 KBS라든지 이런데 그 뭐 영상 편집하던 뭐 이런 그 화면을 유튜브에서 보면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맥의 그 파이널 컷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파이널 컷은 이제 그 어도비 프리미어처럼 그 영상 편집을 하는 이제 애플의 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프로레스 사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표적으로 방송에서 영상 인코딩하면 그냥 무조건 프로레스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상파든 뭐 어디 종편이든 어디 그 할 거 없이 전문적인 영상 또는 뭐 영화에 이르기까지 결국 애플의 프로레스 코덱이라는 전문적인 영상 코덱을 거의 그냥 디팩토 스탠다드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요 다른 툴을 사용하면 컬러가 안 맞아요. 컬러가 안 맞는다거나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다. 그래서 애플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애플을 그냥 이뻐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플이 컬러에 가지고 온 특징, 어떤 뭐랄까요 기술 이런 부분들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플이 아까 제가 그 P3 히스토리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모든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다 P3 100% 커버리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P3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애플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이제 100% P3를 지원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은 실제 그 UHD 디스플레이 중에서 실제 UHD 컬러를 재현해내는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보신 적이 없고요. 어디 방송사 같은 데 가면 프로토타입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신 그 디스플레이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쓰시면은요, 갤럭시 S8 이후에는 전부 다 100% 그 UHD 렉 2020은 아니지만 P3 100%로는 보고 계십니다. HDR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지금 현재 마케팅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HDR을 실제로 구현을 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HDR 컨텐츠도 좀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뭐 디스플레이가 HDR 지원한다 하면은 그냥 현재까지는 마케팅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000칸델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크 브라이트니스 1000칸델라에 그 맥시멈 블랙 뭐 0.0대 이상으로 떨어지려면은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컨슈머급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3 게멋이 그 PC용이든 아니면은 뭐 방송용, TV든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에서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디스플레이 제조사에서, 특히나 이제 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에서 방향성을 P3로 잡아버리면은요, 패널이 다 P3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세격 모니터라고 하면 어도비 RGB 색공간을 지원하는 모니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도비 RGB 향 디스플레이 패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P3로 만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간다. JPG 포맷은 늙었다. 그리고 애플은 아직까지도 산업계에서 20년 이상 특히나 이제 디지털 컬러에 있어서는 도미넌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